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 전쟁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용맹한 전투력으로 세계적인 스위스 용병의 전설을 탄생시킨 모르가르텐 전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4세기가 되자 유럽에서는 과거 약 1000년간 맹위를 떨친 기병의 몰락을 알리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병과 궁사로 편성된 보병부대가 기병부대를 상대로 싸워 이기는가 하면 대포의 지원을 받는 보병부대가 기병부대를 괴멸시키는 등 전투 양상의 대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유럽 군대의 핵심 전력이던 중기병이 변화의 충격을 받은 첫 번째 사건은 1315년 스위스의 모르가르텐 계곡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전투는 기병 위주의 오스트리아 원정군 9,000명이 농민으로 편성되고 창으로 무장한 스위스군의 창병 1,500명에게 푸죽간의 고기처럼 도륙당한 사건이었지요. 비록 전투 자체는 소규모였으나 이 전투는 보병이 기병을 완벽하게 쓰러뜨린 전투였으며 전쟁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전투였음은 물론 스위스 보병부대의 용맹무쌍함을 알린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전투의 결과 스위스를 침공한 오스트리아군은 철수해야만 했고 스위스는 독립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르가르텐 전투의 경과와 전쟁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세기 말 스위스의 여러 지역 중에서 우르, 슈비츠, 그리고 울리 지역은 당시의 강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호시탐탐 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려는 오스트리아의 압력이 거세어지자 스위스의 우르, 운터발덴, 슈비츠, 니드발덴 등 4개 주는 스위스 동맹을 맺고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싸움을 준비했지요. 당시 스위스는 여러 작은 도시와 지역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열된 상태에 있었으며 일부 지역은 인접하는 주들과 일종의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중앙집권적인 통합된 국가로서의 형태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의 병탄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자 오스트리아의 왕 레오폴드 1세는 기선을 제압하고자 군대를 이끌고 1315년 11월 스위스를 침공했습니다. 레오폴드 1세의 침략은 오히려 스위스의 독립적인 지역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지요. 여기서 잠깐 당시 유럽의 역사를 언급할 때 빼어놓을 수 없는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중세와 근세에 걸쳐 유럽 지역의 광범위한 영토를 지배했던 가문이었습니다. 이 가문의 이름은 원래 오늘날의 스위스 지역에 위치한 합스부르크 성에서 유래했으며 13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이들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특히 1438년부터 1806년까지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배출하면서 유럽의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16세기에는 스페인 왕국과 오스트리아 왕국으로 갈라졌지만 큰 싸움 없이 서로 독립적으로 번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는 거의 600년 동안 오스트리아의 왕실을 지배하면서 1867년까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이끌었으며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 역시 1700년까지 스페인 왕국을 지배했습니다. 이렇게 합스부르크 가문은 왕위의 상속과 결혼 정책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으며 이를 통해 유럽의 정치와 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되면서 합스부르크 가문은 정치적인 권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무튼 1315년 11월 오스트리아의 왕 레오폴드 1세가 스위스를 침공하자 스트라스부르크와 루체른의 성주가 조공이 되어 호수를 넘어 스위스 공격에 나서 레오폴드 1세를 지원했으며 레오폴드 1세는 영주들의 연합병력 약 9,000명으로 이루어진 주력 부대를 직접 이끌고 스위스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로 공격해 들어온 지 며칠이 되었는데도 스위스 군대가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자 레오폴드 1세는 방심했지요.
그러는 사이에 오스트리아군은 에게리호수 서북쪽에 모르가르텐 계곡에 이르렀습니다. 적을 발견하지 못해 방심한 레오폴드 1세는 행군하면서 전방에 천병부대를 운용하지 않았음은 물론 알프스 산맥의 좁고 비탈진 길에 들어서서도 전방과 측방에 대한 정찰과 경계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앞으로 전진만 했습니다. 마침내 오스트리아군이 한쪽은 절벽, 한쪽은 호수인 모르가르텐 계곡을 통과하려고 전진하는데 선두에서 행군하던 기병들이 길 위에 쌓인 돌무더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치우기 위해 말에서 내렸습니다. 이는 스위스군이 쌓아놓은 장애물이었지만 오스트리아군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요. 장애물을 치우는 일은 보병이 할 일이었지만 보병부대는 후미에 있었기 때문에 선두에 선 기병들이 장애물을 치우려고 한 것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 상기슬게 매복하고 있던 스위스의 농민병들이 오스트리아군을 향해 돌과 통나무를 일제히 굴렸습니다. 동시에 스위스 농민병들은 언덕에서 몰려내려와 혼란에 빠진 오스트리아군을 기습 공격했지요. 이때 스위스 농민병의 규모는 약 1,500명으로서 오스트리아군의 6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습적으로 돌과 통나무 공격을 받은 기병 선두부대는 돌에 깔리거나 호수에 빠져 죽었으며 목숨을 건진 기병들은 뒤이어밀어 닥친 스위스 농민병에게 사정없이 도륙되었습니다. 한편 영문을 모르고 모르가르텐 계곡에 도착한 오스트리아군의 후속 보병부대도 좁은 공간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스위스군으로부터 미늘창 공격을 당해 사정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이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의 사상자는 1,500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스위스 보병들은 그리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방진대형을 응용한 대형으로 싸웠으나 그보다도 그들이 대병력을 상대로 쉽게 승리한 것은 그들이 사용한 헬버드, 즉 미늘창이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었지요. 약 2.4m 길이의 이 다용도창은 머리에 날카로운 목과 낫, 그리고 갈고리가 달려 있어 적을 찌르고 베고 끌어내리는 3중의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악생활로 단련된 힘이 좋은 농민 출신의 스위스 보병들은 센 팔힘으로 미늘창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적을 내려치고 찌르고 투구를 벗겨낸 다음 힘차게 끌어내려 도륙하였지요. 스위스군의 농민병들은 최고의 단결력으로 모르가르텐의 험한 지형에서 밀집 대형을 유지한 채 그들을 포위한 적을 상대로 등과 등을 맞대고 고슴도치처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 전투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수적으로 우세한 기병이 적절히 무장되고 훈련된 보병에게 완패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 이후에도 유럽의 군사 지도자들은 기병의 쇠퇴를 인정하지 않고 패배의 원인을 불리한 지형과 지휘관의 무능으로 돌리는 매너리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보병은 그들의 승리가 지형 덕택이 아니었음을 이어진 전투에서 증명했지요. 즉, 스위스 보병은 1399년 산악지형이 아닌 계열지였던 라우펜 전투에서도 봉건영주들의 기병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림으로써 보병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모르가르텐 전투와 라우펜 전투 등 일련의 전투는 100명의 기병이 1000명의 보병을 상대한다는 중세 유럽 군대의 믿음이 스위스 보병들에게는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된 의미 있는 전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라우펜 전투는 1339년 스위스군이 스위스의 일부 지역을 지배하려고 시도한 베른과 팔츠백 작국을 상대로 싸운 전투였습니다. 오늘날 스위스 프리부르주 인근 라우펜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약 2,000명의 스위스군이 약 4,000명의 베른과 팔츠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함으로써 스위스의 독립을 더욱 앞당겼던 것입니다. 여러 전투에서 스위스 보병은 억센 털을 세운 고슴도치처럼 막강한 방어력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민첩한 기동성을 발휘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전투 대형으로 집단 행군을 하고 군악의 보조를 맞추어 행군한 최초의 현대식 군대였지요. 이후 스위스 보병은 약 150년 정도 서유럽의 다른 나라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지휘관이 없었는데도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전술로 매번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처절한 패배를 당해보지 않았고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르는 심각한 도전을 받아보지 않은 사실이 오히려 스위스군에는 방심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매너리즘에 빠져 더 이상 전술전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전술적인 성공을 전략적인 승리로 연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 유럽의 군대가 보다 효율적인 군사제도와 유능한 지휘관 아래 하약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자연히 스위스의 전술체계는 인기를 잃었지요. 그 대신 용맹무쌍한 스위스의 보병들은 유럽의 여러 전장에서 용병으로 활약했으며 특히 중세후기까지 프랑스에 고용된 스위스의 용병들이 여러 전투에서 큰 활약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명된 스위스 용병들의 전투력으로 인해 스위스 용병부대는 한동안 세계 최고의 용병부대로 인정되었지요. 하지만 1859년 이후 스위스가 외국에 유지하고 있는 용병부대는 바티칸 근위병부대가 유일합니다. 바티칸 근위병부대는 1506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요청에 의해 창설된 바 있었지요. 모르가르텐 전투와 라우펜 전투 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스위스 용병들은 강한 전투 능력과 충성도로 유명했기 때문에 교황이 이들을 바티칸의 보호자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현재도 스위스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외국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1936년의 스페인 내란 당시 많은 스위스인이 공화파 군대의 개인 자격으로 자원, 참전한 것이었습니다. 스위스 용병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도 언급되는데 그는 스위스 용병들을 스위절스, 즉 스위스인들이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위스 용병은 라이슬라우퍼라고 불립니다. 지금까지 용맹한 전투력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위스 용병의 전설을 탄생시킨 계기가 된 모르가르텐 전투의 경과와 의미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